안녕하세요. 경로당에 놀러 가는 재미로 사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실 살면서 자랑이라고 할 만한 건 딱 하나였어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오래 했는데 그동안 외상값을 떼어 먹은 적도 없고 떼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셈이 빨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얼굴만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젊어서는 그게 대단한 재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눈으로 대체 뭘 본 거야? 그러고도 무슨 사람을 잘 본다고? 아휴, 헛똑똑이지. 이 일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제일 속이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반찬을 들고 오는 사람 앞에서 누가 의심하고 되묻나요? 그게 제 죄라면 죄겠죠.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제가 왜 그렇게까지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왜 나중에 그렇게까지 독해질 수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19에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시장 건어물 도매상으로 들어갔어요. 새벽에 물차가 들어오면 상자를 받아다르고 낮에는 마른 오징어 다리를 다듬었는데 손이 하도 짜서 밥맛도 짜게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5년을 모아서 24세 지붕도 없고 간판도 없는 가게를 열었어요. 30이 넘어서야 겨우 자리 하나를 얻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40년을 넘게 했죠. 명절에도 이틀 쉬는 게 다였고 우리 애들 소풍날에도 김밥만 싸주고 가게로 나갔어요. 그렇게 벌어서 애들을 대학까지 다 보냈습니다. 지금 딸은 부산으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그리고 40 후반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평수도 적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던 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서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울었어요. 아마 우리 남편이 사고만 안 쳤어도 10년은 빨리 샀을 거예요. 우리 남편은 같은 시장에서 얼음을 나르던 사람이었어요. 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죠. 겨울에 제 손이 다트고 갈라져서 피가 났는데 그걸 보더니 자기 장갑을 벗어서 제 수레 위에 올려놓고 갔어요. 자기 손은 뻘겋게 얼어있는데 말이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대꾸를 안 해요. 제가 혼자 목청 높여서 한바탕 쏟아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듣다가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옵니다. 밥 먹자. 그럼 저도 화가 풀렸죠? 그런데 딱 하나 못마땅했던 게 있어요. 남 좋은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못 지나가요. 보증을 2번 섰는데 2번 다 우리가 다 물어줬어요. 2번째 물어주던 날 제가 밥상을 엎었어요. 당신 그게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오징어 먹물 맞아가면서 번 돈이라고 알아? 미안해. 그 말 말고 다른 말 좀 해봐.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왜 또 믿어? 얘가 우리 큰애랑 동갑이더라고. 사정을 다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러던 남편이 63세 먼저 갔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평생 얼음 참고 냉기랑 담배를 같이 마셨으니 견딜 재간이 있었겠어요? 병원에 있던 마지막 몇 달 동안 저는 가게 문을 반만 열었어요. 남편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병실에 들어서면 눈으로만 웃었죠. 그러다 마지막 날 밤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어서 걱정이야. 전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보증 잘못 써서 2번 말아먹은 게 누군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그건 당신 얘기지.
시장 사람들이 나더러 눈이 저울이래. 사람을 보면 딱 안다고. 근데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잖아. 나한테도 그랬고. 다 믿지 말고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그날 밤을 못 넘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잔소리로 들은 거라고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은 저울에 올려놓고 눈금까지 읽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한 번도 저울에 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온 건 남편 보내고 몇 년 지나서였어요. 며느린 회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앉아있는 자세가 어찌나 반듯한지 등이 의자에 안 닿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농담을 해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와요. 그게 좀 이상했죠. 그 뒤에 상견례 자리에서 묘하게 며느리의 그늘진 표정의 이유를 알았어요. 그날 며느리 쪽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 아, 네. 그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요. 형제는 없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더 묻지도 못했어요. 그 애가 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슬퍼 보이지도 않고 억울해 보이지도 않고 무슨 날씨 얘기하듯이 말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도로 담담해지려면 얼마나 여러 번 그 말을 했겠어요? 솔직히 며느리는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 마음도 있었죠. 부모 없이 큰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더 잘해주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달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린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명절에 와서 늦게 갔고요. 제사상도 군소리 없이 차렸어요. 제 앞에서는 늘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서 들어요. 앉으라고 해도 잘 안 앉아요. 전 그게 예의인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나 싶었죠. 그런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며느린 제가 한 말을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지나가는 말로 시장 김씨네 아들이 판사 됐다더라 하고 흘린 말도 반년 뒤에 그대로 기억해서 되묻고요. 그게 그렇게 기특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총명하다고 경로당 가서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손을 모으고 서 있던 그 자세가 실은 잘 듣기 좋은 자세였다는 걸 전 한참 뒤에 알았지만요. 가게를 넘긴 건 66살 때였어요. 무릎이 더 못 버텼습니다.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40회를 지킨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며칠 뒤부터 아침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요. 갈 데가 없는데 몸은 일어나져요.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파트 상가 3층에 경로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왔어요. 벌써 저기 갈 나이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30명 남짓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제가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총무를 맡았어요. 회비도 다 제가 걷고 겨울에 난방비 배분도 제가 하고 봄가을 여행 계획도 제가 짰습니다. 어디로 가면 밥값이 얼마고 버스가 얼마고 몇 명이 가야 남는지를 제가 앉은 자리에서 뽑아내니까 다들 저한테 믿고 맡겼어요. 40해 장사한 게 그런 데서 빛을 봤죠.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게 됐어요. 경로당이 그런 데예요. 하루에 6시간씩 한 방에 앉아 있으면 안 나올 얘기가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제 단짝 친구였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예요. 저보다 3살 위인데 성격이 통이 커서 뭐든 앞장서요. 혼자 사는데 정이 많아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써서 갖다 주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최고 어른인 큰언니는 저랑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여행 그거 밥값을 왜 자기가 정해? 아니 제가 짜는 대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정했는데. 참나, 자기가 무슨 회장이야? 이런 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자식 둘 다 의사고 남편이 남긴 건물이 있고 옷차림도 늘 단정했죠. 성격도 참 순했어요. 아니 순한 정도가 아니라 여렸어요. 남 말을 잘 믿고 특히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해 봄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주말마다 반찬을 들고 오기 시작한 게요. 전에도 오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매주 왔어요. 나물이며 조림이며 통에다 담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상을 물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경로당 친구분들 성함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왜? 명절에 선물 좀 돌리려고요. 어머님이 총무하시는데 이럴 때 인사라도 드리면 좋잖아요. 에이 뭘 그런 걸 다. 챙기려고 들면 사람들도 너무 많고 됐어. 어머님, 요즘 그이 회사에서 승진한 거 아시죠? 이번에 맡은 건도 잘 풀리고 있고요. 그런 얘기는 어머님 입으로 하면 자랑이 되지만 명절에 선물 하나씩 돌리면서 말하면 어머님이 말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잘 되는 줄 알걸요? 이 기회에 그이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요. 전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사실 경로당에 자식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이라 하고 누구는 사위가 공무원이라고 하고요. 전 그런 자리에서 늘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제 입으로 아들 얘기를 꺼내는 게 어쩐지 없어 보여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번에 어머님 여행 계획 짜신 것도 뭐라 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랬지. 너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구나. 네, 그런 분들은 어머님이 잘 나가는 걸 눈으로 봐야 조용해져요. 은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까지 했나 싶으면서도 속으로 그게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말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정확히 그 말이었어요. 아들 얘기를 꺼내니까 제 손이 벌써 수첩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3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명까지 붙였어요. 이 사람은 혼자 산다. 이 사람은 자식이 의사다. 이 사람은 까다로우니 조심해라 하고요. 다 적고 나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어디 있겠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리본까지 묶여 있었어요. 저는 무슨 과일 상자인 줄 알았죠. 이게 뭐니? 어머님, 경로당 나가실 때 드세요. 풀어보니까 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름은 들어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가방이요. 손으로 만져보는데 가죽이 손바닥에 착 감기는 게 확실히 제가 쓰던 것들하고 달랐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죠. 이거 얼마짜리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게 생겼니? 이거 비싼 거잖아. 말해봐. 어머님, 평생 이런 거 하나 없으셨잖아요. 그냥 그거면 됐어요.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애가 살림도 빠듯할 텐데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나 싶어서요. 뭐 아들 월급이야 제가 대충 아는데 그 돈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슬쩍 전화를 걸어봤어요. 지우가 나한테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걸로 아는데 받아도 되나? 가방? 언제 그런 걸 샀대? 난 못 들었는데. 뭐 알아서 했겠지. 엄마 그냥 좋게 받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사흘 동안 장롱에서 꺼냈다 넣었다만 했습니다. 들고 나가니까 아까웠어요. 비 오면 어쩌나, 어디 긁히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하루는 큰맘 먹고 들고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단짝이 먼저 봤어요. 어머머머, 자기 그건 뭐야? 뭐긴 뭐야. 이거 진짜야? 아들이 사준 거야? 응, 그 며느리가 생일도 아닌데 그냥 사왔더라고. 세상에, 정순이 며느리 하나는 잘 뒀네. 우리 며느리는 생일에도 문자만 딸랑 보내는데. 그날 저는 그 방에서 왕이었어요. 다들 가방을 만져보고 열어보고 안감이 어떻고 손잡이가 어떻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어깨가 천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큰언니가 저쪽 구석에서 힐끗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저런 거 사은품으로도 준다더라. 뭐라고요? 뭐 아니면 말고. 어디서 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같이 가서 산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사왔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지. 제가 그날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저녁도 안 먹고 누웠습니다. 남의 며느리 성의를 저렇게 깎아내리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자다 깨서 가방을 꺼내서 불 켜고 들여다보기까지 했어요.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괜히 찜찜한 마음에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야 깨달은 건데요. 그 가방을 든 뒤로 경로당에서 제 말발이 확 달라졌어요. 여사님은 저한테 그 말까지 했어요. 자기는 자식 농사 잘 지어서 그런지 뭘 봐도 사람이 참 정확해. 전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게 왜 무서운 말인진 꿈에도 몰랐어요. 누가 제 손에 가방을 들려준 이유가 제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손녀 용돈을 주려고 봉투를 가방 안주머니에 넣는데 뭔가 툭 하는 느낌이 나더니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안주머니 실밥이 터진 거죠.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 비싼 걸 몇 달 들었다고 벌써 터지나 싶고 혹시 뒤에 며느리가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단짝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고쳐? 수선집 같은 데 맡기면 되나? 아유, 미쳤어? 그런 건 수선집에 맡기면 안 돼. 산 대 가져가면 공짜로 고쳐줘. 아니, 공짜로? 응, 몇 년 지나도 봐준대. 우리 딸도 저번에 가서 고치던데. 그러니 비싼 거지. 그 말에 저는 다음날 오전에 가방을 안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사실 좀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매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만졌는지 몰라요. 들어가니까 젊은 직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게 안쪽이 좀 뜯어져서요. 고치러 왔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직원이 가방을 받아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직원이 안쪽만 보는 게 아니라 가방을 뒤집었다 세웠다 하면서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손잡이 붙은 자리, 밑바닥, 지퍼 손잡이 이런 데를요. 그러더니 봉제선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원래 그렇게 꼼꼼히 보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직원 표정이 점점 굳는 거예요. 그러다 저를 한번 보고 주변을 한번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고객님 잠시만요. 왜요? 많이 상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저희 제품이 아니라서 수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로고 글자 간격이 저희 것과 다르고요. 안쪽 마감도 저희 방식이 아니에요.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알아듣고 나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목 뒤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건데요. 이 말을 3번인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그땐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선물 받으신 거면 며느님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셔서.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를 딱하게 봤어요. 그 눈빛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제일 싫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얼른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손을 뻗는데 직원이 절 부르는 거예요. 저기 어머님, 됐어요. 그냥 갈게요. 그게 아니라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네? 뭐가 들어있어요? 뜯어진 틈 안에서 종이 같은 게 만져지는데 꺼내드릴까요? 저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안주머니는 제가 매일 여닫는 데인데 거기에 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말한 건 안주머니가 아니었어요. 안주머니가 터지면서 가방 안감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였죠. 직원이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넣어서 뭔가를 끄집어냈어요. 접힌 종이 2장이었습니다. A4 용지를 4번 접은 거였어요. 직원이 그걸 펴지도 않고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얼른 가방에 도로 넣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내내 무릎 앞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잠그고 불도 안 켜고 식탁에 앉아 그 종이를 폈어요. 그리고 맨 윗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우리 경로당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종이 2장에 이름이 빼곡했는데 손글씨였어요. 보니까 며느리 글씨였어요. 저는 그의 글씨를 알아요. 제사 지낼 때 지방을 몇 번 써봤고 반찬통에 붙여놓은 쪽지를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이름 옆에는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자녀 직업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칸이 있었는데 거기 적힌 걸 읽다가 저는 종이를 놓쳤습니다. 단짝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 3, 정만음, 재산 중. 여사님 이름 옆에는요. 건물 있음, 자식 둘 다 의사, 판단 약함. 전 이런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명절 선물 돌리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그날 저는 새벽 2시까지 그 종이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뭔가가 딱 걸리더라고요. 순서였습니다. 이름이 가나다 순이 아니었어요. 나이 순도 아니었고요. 저는 종이를 옆에 놓고 수첩을 꺼내서 우리 경로당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 줄 세워봤어요. 저랑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요. 그리고 2개를 나란히 놓았을 때 저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제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똑같았거든요. 1번이 단짝. 저랑 대면대면한 사람일수록 뒤로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의 순서는 저와 친한 순서였어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입이요. 매주 반찬을 들고 와서 밥상에 앉아있던 그 시간에 제가 다 말해준 거예요. 누가 제일 편하고 누구는 말이 안 통하고 누구는 제 말이면 다 믿고요. 전 그걸 수다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린 그걸 빠짐없이 받아 적고 있었던 거죠. 전 그 새벽에 식탁에 엎드려서 한참을 있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싶은 생각에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이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다 겨우 몸을 일으켜서 명단 맨 아래 적힌 한 줄을 다시 읽었어요. 다음 대상, 소개자 동행 시 성공률 높음. 이 소개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때 그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그 3글자가 나중에 절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지도요. 다만 그날 새벽에 제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종이 2장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10번을 넘게 찍었어요. 그리고 원본은 다시 4번 접어서 남편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는 그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종이들을 한 군데 모아둬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저는 무릎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한다고, 더 미루면 걷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0회를 시멘트 바닥에 서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경로당 사람들한테도 다 말해뒀어요. 나 이번 주에 무릎 수술하러 가. 2달은 못 나올 거야. 총무일은 언니가 좀 봐줘. 그런데 그 주에 경로당 게시판에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료 효도 관광이라고요. 날짜가 딱 제 수술 날과 겹쳤어요. 전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그런 관광이 몇 번 왔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짝한테 물었죠. 근데 이거 누가 잡은 거야? 몰라. 아침에 와보니까 붙어있던데. 자기 그때 수술하잖아. 어차피 못 가는데 뭘 물어봐. 그런데 전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랍 속에 접어둔 그 종이 2장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오전에 경로당에 가서 참가자 명단을 봤습니다. 18명이 적혀 있었어요. 명단 맨 위에는 단짝 이름이 있었고 여사님 이름도 있었죠. 그 종이에 적힌 순서 그대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지금껏 장사하면서 약속 시간을 미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들한테는 수술 미뤘다고만 문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일 경로당 분들하고 관광 가신다면서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거기를 왜요? 네가 왜 가? 어머님 그 무릎으로 하루 종일 다니시는 거 무리예요. 옆에서 부축이라도 해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님 총무시잖아요. 김밥이라도 좀 싸가면 어르신들 좋아하실 텐데. 어머님이 지금 그거 하실 몸도 아니시고요.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날 마침 쉬는 날이에요. 그 애는 말을 참 이상하게 했어요. 거절할 틈도 안 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없애버려요. 제가 몸이 성치 않다고 하면 부축하겠다고 하고 패기치기 싫다고 하면 마침 쉬는 날이라 하고요. 결국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사실 잘됐다 싶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오면 제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관광버스가 상가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진짜로 김밥을 20줄 넘게 싸왔어요. 커다란 가방 2개에 나눠서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그걸 나눠주는데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며느리예요. 세상에 정순이 며느리가 김밥을 다 쌌어?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같이 왔어요. 폐 안 끼치고 조용히 따라갈게요. 아이 폐는 무슨 폐야. 우리야 젊은 사람 오면 더 좋지. 며느리는 뒷자리에 앉아 통을 돌리고 물을 따라주고 어르신들 무릎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화장실 갈 때는 부축까지 하고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그 광경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솔직히 그날 종일 심장이 뛰었어요. 뭔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버스는 진짜로 온천에 갔고 점심은 갈비탕이었습니다. 다들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런데 오후에 일정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근처 공장 견학이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멈춘 데는 공장이 아니라 창고처럼 생긴 커다란 건물이었어요. 간판이 무슨 문화센터라고 붙어 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넓은 홀이 나왔어요. 의자가 쭉 놓여 있고 그 앞으로 무대가 있었어요. 위층에는 강의실 같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는 겁니다. 어머님들, 전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20살에 어머니를 보냈어요.
무릎이 아프시다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 이어요. 어르신들이 술렁이더니 누가 손수건을 건네주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뒤에 현수막에 관절이니 연골이니 하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2시간 동안 그 남자는 계속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한 통에 19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특별히 반값이고 소개해준 분이 계셔서 더 깎아준다고요.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날따라 무리해서요. 겨우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훑다가 무대 옆 커튼 쪽에서 그 애를 봤어요. 종이를 한 장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손을 들 때마다 그 종이에 뭔가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쩔뚝거리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너 거기서 뭐하니?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앉아 계시지. 그 종이는 뭐야? 이거요? 저기 직원분이 인원 좀 세워달라고 하셔서요. 그냥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가 왜 인원을 세? 저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어머님 좀 앉으세요. 지금 다리 떨리세요. 너 저 사람하고 무슨 사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다 돌아봤어요. 오늘 처음 뵀어요. 처음 본 사람이 왜 너한테 인원을 세워달라고 해?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너한테? 그 종이 이리 줘봐. 뭐가 적혔는지 좀 보자. 제가 손을 뻗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단짝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어르신들 서너시 우르르 몰려와서 있더라고요.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계속 그러잖아. 버스에서도 그러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그때 여사님까지 다가와서 제 등을 쓸며 무슨 애달래듯 저를 달래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새벽부터 김밥을 20줄을 쌌어. 20줄을. 자기 부축한다고 하루 종일 화장실까지 따라다녔고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자기 다리 아프대서 온 거잖아. 나 같았으면 며느리가 여기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절을 하겠네. 제가 뭐라고 하렸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오늘 무리해서 조금 예민해지셨나 봐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눈치 없이 나섰네요. 죄송해요. 그 말이 나오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사과하는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러다 단짝이 절 데리고 뒤로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 자기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너무 예민해? 며느리 잡아먹을 것 같아. 전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며느리를 다시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이에 뭔가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남자가 어르신들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혼자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걸요. 집에 오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요. 아들이 밤늦게 왔어요. 저는 식탁에 종이 2장을 펴놓고 휴대폰으로 찍은 그날 사진들도 다 꺼내놨습니다. 이거 봐. 뭔데 이게? 우리 경로당 사람들이 다 있어. 자식이 뭐 좋아하는지, 재산이 얼만지, 성격이 어떤지까지. 아들이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종이를 한 장 보더니 읽지도 않고 내려놓는 겁니다. 엄마 이거 그때 그거잖아. 명절 선물 돌린다고 엄마가 적어줬다며. 내가 적어준 건 이름이랑 전화번호야. 이 옆에 붙은 건 내가 안 적었고. 엄마가 얘기해준 걸 참고하려고 좀 정리해뒀겠지. 선물 돌리는데 그 집 재산 정보가 왜 필요해? 여기 봐. 판단 약함이라고도 써있잖아. 엄마. 아들이 절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지치게 들리던지요. 성가시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또 시작이야? 뭐라고?
엄마 부축하러 간 거잖아. 김밥까지 싸서. 아까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다고 울먹거리더라.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종이를 접으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이거 그냥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볼게. 안 돼. 물어보면 눈치채고 다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 지금 물어보면 안 돼.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며느리 무슨 범죄자 취급하잖아. 태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딱 한 달만. 됐어. 그리고 엄마, 경로당에선 이런 얘기 하지 마. 소문나면 엄마만 이상한 사람 돼. 아들은 그러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앉은 채로 세웠어요. 사흘 뒤 오후에 부산에서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딸은 목소리부터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어때? 뭐가 어때? 오빠가 그러던데. 엄마가 옳게 자꾸 의심한다며. 아니, 난 그냥 걱정돼서 그래. 그리고 나이 들면 그런 게 좀 심해질 수도 있대. 한번 병원 가서 검사만 받아보면 어때?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딸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날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싶은 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제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아니야, 잘 잔다. 그리고 무릎 수술 날짜도 빨리 잡으세요. 어머니 아프신 것만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참 맑았어요.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등줄기로 뭔가가 흘렀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딱 끊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예민했나 보다.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40해 동안 장부를 썼던 사람입니다. 물건이 몇 상자 들어오고 몇 상자 나갔는지, 누가 언제 얼마를 외상했는지 그걸 다 적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치 경로당 일정을 전부 복원했어요. 총무 수첩에 적힌 것부터 옮기고 빠진 건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물어서 채웠습니다. 언니, 작년 가을에 젓갈 공장 갔던 게 언제였더라? 그때 버스가 파란 거였지? 응, 기사가 꽤 젊었잖아? 이름도 저기 누가 아들이랑 같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요. 관광 날짜, 인원, 버스 회사, 기사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이었어요. 전 그런데 갈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총무니까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 사진이 몇천 장이 들어있는 것도 손녀에게 부탁해 정리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사진을 넘겨보다가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이 아저씨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와요. 어디? 여기요. 이 사진에도 뒤에 서 있고 이 사진에도 있어요. 3번 나와요. 보니까 무대에서 울던 그 남자였습니다. 온천 관광, 젓갈 공장, 건강 강좌, 장소는 다 다른데 그 사람이 다 있었어요. 저는 손녀 앞에서 티를 못 내고 어금니만 꽉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약서였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약서를 안 갖고 있거나 있어도 잘 안 보여주려고 해요.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단짝한테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아직도 그 얘기야? 그래서 저는 제일 안 갈 것 같은 사람한테 갔습니다. 경로당 큰언니요.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던 언니라서 문 앞에서 10분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벨을 눌렀어요. 언니,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나한테? 전에 다 같이 관광 갔던 거요. 그때 계약서 받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그 언니가 절 한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에서 서랍 하나를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나도 한 번은 갔어. 처음에 딱 한 통 사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것까지 내가 모아둔 거야. 혹시나 뭐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 언니가 계약서 7장을 제 앞에 놓았어요. 전 그걸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긴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어요. 뒷장 아래쪽에 소개자라는 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종이를 놓쳤습니다. 언니, 이거 내가 안 썼어요. 나 진짜로 안 썼어요. 난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알아. 자기 글씨 아니잖아. 자기 글씨 내가 알지. 회비 장부를 10년을 봤는데. 그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그 집 거실에서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서류상 우리 경로당 30명을 그 사람들한테 넘긴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청 노인복지과에 전화를 걸었고 소비자원부터 방문 판매라는 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청약철회라는 말도 그때 처음 배웠어요. 물건을 산 지 오래돼도 계약서를 제대로 안 줬거나 거짓말로 팔았으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계약서를 모았어요. 다 모으는데 꼬박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집 앞에 서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기 그냥 종이 한 장만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됐어. 어디 뒀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산 거라니까. 그러면 다음날 또 갔어요. 3번쯤 가니까 그제야 주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계약서가 28장이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30명인데 28명이 뭔가를 산 거예요. 안 산 사람은 저하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형편이 어려운 언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 명단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알았어요. 28장 중에 22장이 지난 1년 안에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방을 받은 그 봄부터요. 마지막 조각은 뜻밖의 제 손으로 맞춰줬어요. 그 무렵 아들이 지방에 며칠 출장을 갔는데 며느리도 그 주에 사흘을 집을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 제가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죠. 내가 가서 애 밥이라도 해 먹일까?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밥이야 뭐 맨날 하는 건데 애 혼자 라면 끓여 먹게 둘래?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더니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틀을 지냈어요. 손녀 학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안방 붙방기장 윗칸에 손이 안 닿아서 의자를 놓고 올라갔는데 뭔가 딱딱한 게 걸리더라고요. 여행 가방이었는데 전 그냥 먼지만 털려고 내렸어요. 그런데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파란 천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뭐가 걸렸나 싶어서 그걸 꺼냈어요. 조끼였어요. 그런데 가슴팍에 그 건물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전 그 조끼를 든 채로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손을 뻗어서 가방 안을 마저 봤습니다. 서류가 한 권 들어있었는데 우리 경로당 사람들 이름이 또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날짜별로요. 몇 월 며칠 누구 방문, 몇 월 며칠 누구 통화, 그 옆에 짧은 문장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술 얘기에 반응함, 아들 얘기 나오면 지갑염, 다음 주 재방문 요망. 그리고 그 서류철 맨 앞장에 인쇄된 안내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담당자 신분은 어르신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할 것. 저는 그 부분을 10번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그 자리에 얼굴을 내밀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앞에 나가서 파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자기는 뒤에서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만 정리해서 넘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터져도 자기 이름은 안 남으니까요.
남는 건 소개자 칸에 적힌 제 이름뿐이고요. 며느리가 김밥을 싸들고 따라온 것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얼굴을 내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갑자기 따라온다고 하니까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온 거였어요. 그날 무대 옆에 서 있던 것도 저 때문에 낸 유일한 실수였고요. 저는 그 종이들을 사진으로 다 찍고 원래대로 넣어뒀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애가 무서워서요. 며느린 아들까지 속여가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한테는 매주 반찬까지 들고 와서 착한 며느리 행세까지 하고요. 그러니 주변에서도 우리 며느리 같은 애 없다고 경로당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날 저는 모든 걸 터뜨릴 날을 잡았어요. 얼마 뒤 아침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찾아 입었어요. 그날 경로당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다들 오늘 무슨 일이냐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그 사은품 대잔치 있잖아. 같이 가자고. 오늘은 내가 앞장설게. 그렇게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갔습니다. 28명이었어요. 제 뒤로 큰언니가 서류 봉투를 안고 탔고요. 창고 건물 앞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이 많았어요. 문 앞에 그 남자가 서 있다가 절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어머님 자리 제일 앞으로 마련해뒀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제가 어머님 무릎 수술 잘 됐나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전 그 말에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수술을 한다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남자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피하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대 앞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당황해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직 시작 전인데요.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전 마이크를 뺐다시피 해서 켰어요. 소리가 우웅하고 울리니까 100명이 다 저를 봤어요. 저는 해오름 경로당 총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종이 한 장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건 제 며느리가 쓴 겁니다. 혼자 삶, 정 많음, 재산 중.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경로당 제일 착한 언니예요. 남 죽 써서 갖다 주느라고 자기 밥은 굶는 사람요. 그 언니가 여기서 2통을 샀습니다. 단짝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까지도 자기 얘기인 줄 아직 모르는 얼굴이었죠. 그리고 건물 있음, 자식 둘 다 의사, 판단 약함. 판단이 약하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사님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언니 계약서예요. 뒷장에 소개자 칸이 있어요. 거기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목이 메어서요. 제 이름입니다. 소개자 박정순. 전화번호까지 제 겁니다. 7장이 전부 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이 종이를 한 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서명도 제 글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이름을 쓸 작정이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경로당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이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게 저였고요. 목이 자꾸 잠겨서 말이 끊겼어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어르신들을 봤어요. 제 이름이 여기 적힌 걸 제가 몰랐다는 게 저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총무입니다. 저 종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확인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죄하러 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술도 안 한 무릎으로요.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시간에 오라고 불러뒀죠. 아들은 이 난리통이 뭔지 몰라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든 채 아들을 봤어요. 태호야, 일단 네 각시한테 전화해라. 지금 여기서 스피커 켜고 걸어. 빨리!
아들이 얼떨결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그 전화기에 갖다 댔어요. 신호음이 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잠시 뒤 며느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왜? 나 교육 왔다고 했잖아.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로 교육 갔는데? 갑자기 왜 그래? 그때 저쪽에서 소리가 하나 넘어왔어요. 안내방송이었어요. 고객님,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소리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방송이 제 머리 위 천장 스피커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에서 한 번, 천장에서 한 번, 반박자 어긋난 말이 2번 들렸어요. 사람들도 일제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숨소리가 딱 멎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 이 건물에 있구나. 내려와라, 일 더 커지기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이 다시 걸었는데 안 받았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났고 며느리가 내려왔어요. 코트를 걸치고 옷깃을 여미면서 2 손을 앞으로 모은 그 자세가 평소에 우리 집에 반찬 들고 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조끼는 없었어요. 어디 벗어두고 온 것 같더라고요. 며느린 제 쪽으로 걸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뭐 저한테 이러실 것까진 없잖아요. 넌 교육을 이 건물 2층에서 받니? 여기 강의실 빌려 쓰는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며느린 마지막까지 이런 애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말에 대꾸를 안 했어요. 대신 마이크를 든 채로 아들을 보면서 그랬죠. 태호야, 위층에 여자 화장실 가봐라. 가서 쓰레기통에 파란 조끼 그거 있는지 보고 와. 아들이 저를 한번 보고 며느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며느리가 급해지는 걸 봤어요. 그 애가 아들 팔을 붙잡았거든요. 여보 가지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놔봐. 아들이 팔을 뿌리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계단만 쳐다봤어요. 위에서 발소리만 쿵쿵 울리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초조하게 계단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내려왔는데 손에 파란 조끼가 들려 있었어요. 물에 젖어서 축 늘어진 채로요. 종이 수건에 쌓여 쓰레기통 맨 밑에 처박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걸 들고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목덜미 안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며느리 이름이 박힌 작은 스티커요. 아들이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거 당신 이름이잖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그 모습에 호란이 싹 뒤집혔어요. 어르신들도 처음 보는 며느리 모습이었을 거예요. 제가 뭐 저분들 돈이라도 훔쳤어요? 다들 좋다고 샀잖아요. 온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님도 좋았잖아요. 그 가방 들고 경로당에서 어깨 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안 물어보셨잖아요. 왜요? 알면 못 드시니까. 저희 형편에 그 가방 절대 못 산다는 건 어머님도 잘 알잖아요. 어머님도 공범인 거예요. 일순간 혼란이 조용해졌어요. 온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며느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안 앉았어요. 그래, 나 그 가방 좋았다. 네 말대로 어깨 폈어.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다고 자랑도 했고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안 물어봤다. 그것도 맞아.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든 알고도 모른 척했든 그건 내 잘못이야. 며느리 잘못 들인 죄 그것도 내 잘못이지. 근데 너는? 그래. 네가 진짜로 이걸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왜 숨었니? 옷은 왜 버렸고? 저는 뒤를 돌아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어머님들, 이 애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죠? 다 그게 여러분이 좋아서 산 거라네요. 근데
이 애가 만든 종이에는요,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판단 약함, 혼자 삶, 정 많음. 아들 얘기 나오면 지갑염. 이건 어디를 건드리면 지갑을 여는지를 적어 놓은 종입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눌러보는 물건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어요. 나를 공범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감당하마. 그래, 뭐 살면서 돈이 필요했다는 건 이해해. 살다 보면 돈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 그건 나도 겪어봤다. 근데 내가 절대로 못 봐주겠는 건 그게 아니야. 저는 며느리 앞으로 한 발 더 갔습니다. 밖에서 이 짓하고 우리 집에 와선 두 손 모으고 서 있었어. 그러고 나가서는 우리 경로당 어머님들 이름 옆에 지갑 여는 방법을 적었고, 네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아니? 넌 돈을 가져간 게 아니야. 남의 얼굴을 빌려간 거지.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살아. 남 얼굴 뒤에 숨지 말고. 난 이제 네가 남의 얼굴 빌려서 사는 짓 못하게 할 거다. 어머님 제발. 제발이라는 말은 저분들한테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저는 마이클은 잡은 손을 내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부터 넌 어딜 가든 네 진짜 얼굴로 살아야 할 거야. 착한 며느리 얼굴도 오늘부로 끝이다. 그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벗겨서 끝까지 지켜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무대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 여자가 혼자 한 겁니다. 저 여자가 정보조사한 거라고요. 명당 한 건에 얼마씩 받아갔는데. 봄에 240, 여름에 310, 가을에 400. 통장으로 다 나갔어요. 그거 다 기록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를 돌아보더니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양식 실장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야, 증거 있어? 전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시청에서 나온 분이 이미 수첩을 펴고 그 숫자를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물어뜯기만 놔두면 알아서 다 뱉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난리 속에 멍하니 서 있는 아들한테 갔어요. 아들이 저를 못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진짜 몰랐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됐다. 엄마가 화가 나는 건 네가 몰랐다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말을 한 번도 끝까지 안 들었다는 거.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줬으면 엄마가 이 무릎으로 그 버스에는 안 탔어.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1살 먹은 애가요.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건물은 문을 닫았어요. 그 남자는 재판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도 같은 데가 6군데 더 있었다는 게 나왔어요. 우리 경로당 28명 중에 26명이 돈을 돌려받았어요. 못 받은 두 분은 계약서를 태워버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들하고는 갈라섰어요. 그 애를 용서했냐고 물으시면 아직은 아니에요. 솔직히 앞으로도 못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애가 미운 것만은 아니에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 얘기가 나왔거든요. 10몇 년 전에 똑같은 일에 걸려서 집까지 날리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당하는 쪽에 서느니 파는 쪽에 서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걸 알고 나니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어딘가 아프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손녀는 지금도 저희 집에 자주 와요. 얼마 전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난 엄마 미워하면 안 돼? 그럼 미워하지 마. 할머님 미워? 할머닌 좀 밉지. 근데 넌 안 그래도 돼. 엄마는 엄마지. 미뤘던 무릎 수술은 그해 겨울에 했어요. 지금은 지팡이 없이 경로당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뭘 팔거나 하면 무조건 저랑 먼저 이야기라는 규칙도 세워뒀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뭔가 이상한데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계신 어머님이 계시다면요, 그거 접지 마세요. 제 아들도 저더러 또 시작이냐고 했고 제 딸도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접었으면 지금 저는 여전히 그 명단 위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그 촉은요, 그렇게 쉽게 틀리지 않아요. 다만 혼자 들고 있진 마세요. 저처럼 종이 한 장이라도 모으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